저는 오늘 A급 논점으로 아주 중요한 환매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매권에 대해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논점을 세보니까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매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환매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논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무난한 논점으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시영님이 풀었던 문제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환매권에 대학의 취지, 법적 성질, 행사 요건, 사안의 해결 쓰고 권리구제 방법 쓰면 되는 거라 큰 논점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매권 91조 1항이 이전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그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게 위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판례고요. 이 판례에 대해서 논평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강정문 박사님은 좀 A급 논점으로 보시고 계셔서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사님 유튜브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강 박사님의 특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평하라고,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논평해라라고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논점 자체는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논평하라고는 제가 여기다 논평이라고 제가 써가지고 강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고, 논평하라고는 안 나오겠지만 뭔가 이 판례 내용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목차가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심사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매권이 이게 기본권이냐.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이런 그거 맞죠? 네, 질서유지 이렇게 해서 제한할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때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환매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그 권리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판례가 시작이 환매권은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그 공용 수용을 할 만한 정당성의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37조 2항의 그 기본권 본질적 침해하는 부분인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원칙이랑 비슷한데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하면 되고요. 이 판례의 논거에 따라서 입법 목적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은 법률 관계 안정, 사회 경제적 이용 효율 제거, 개발이익 배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법사개라고 안지하시네. 네, 외웠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제한 자체 규정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유효적절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라고 판례가 명시를 했고, 이제 침해 최소성으로 봤을 때 단지 10년에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매권을 아예 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침해를 최소성의 법칙이 어긋난다. 다른 나라 입법 내에 비춰보더라도 좀 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에서 탈락.
그 다음에 법익 균형성에서도 침해되는 사익은 상당히 크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에서 검토는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그냥 단지 발생 기간에 일률적으로 10년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논점 환매권 대항력인데 이거는 대항력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시장님이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문제를 풀면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대항력에 대한 규정과 판례에서 이 91조 5항의 의미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2개 정도만 대항력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논점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을 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냐에 대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통지 의무는 9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판매할 토지가 생기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판매권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판매권자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된다는 거는 앞에서 이 판매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할 때 여기서도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행사 기간 쪽에 저는 항상 요건을 같이 써주거든요. 그게 이제 배점이 크게 나오면 따로 써주지만 배점이 적게 나올 때는 행사 기간에 그냥 같이 묶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미통지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부정하는 견해와 판매권이 상실되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학설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에서 논 거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매권, 이 92조는 환매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할지라도 환매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가 환매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법상 의무를 정한 거다. 그래서 환매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 요 5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할 때는 이제 이 판례 내용을 정리해서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그래서 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불법행위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적어주면 이거는 플러스 점수.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스터디 때 이거 안 썼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항상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의 시가에서 환매권 행사를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 또 보면 또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처럼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그래도 살려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짤막짤막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 공익사업 변환인데, 공익사업 변환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시장님이 한번 다 쭉 리뷰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리뷰해드릴게요. 그래서 공익사업 변환은 일단 취지, 여기서 효과를 꼭 써야 돼요. 이 효과는 환매권이 제한된다 라고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변환 요건 해서 사업시행자 요건, 공익사업 요건, 토지소유 요건,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쓸 때 항상 법의 내용 쓰고 판례 내용을 같이 써줘요. 그래서 가에는 법은 종전 사업시행자는 국가 등이어야 한다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 판례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변환 특례를 취지를 고려해서 국가 등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공익사업 요건은 법은 4조 1호 내지 5호에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판례는 적어도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이어야 된다고 판례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3번째 요건은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게
토지가 처분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필요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으로 해서 세 가지 요건, 법상 요건과 판례 입장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더라도 판매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1조 6항에서 사업 인정을 받아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에 하나여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 인정 전에 협의 취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변환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 토지 소유자가 사업 인정 전에 취득한 건지 사업 인정 후에 취득한 건지 확인해서 사안 해결해서 포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건, 종전 사업이 국가 등인지,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업 인정을 받았는지, 계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 포섭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했다면 이제 공익사업 변환 인정 여지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전에 스터디에서 한 명은 사업 인정 전, 한 명은 사업 인정 후 해서 나눠서 나온 적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익사업 변환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거는 좀 약간 구석진 논점인데 환매금액 증액 청구에 대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조 4항에 보면은 이거는 법상 정의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저히 변동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령 48조에서 판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 가격이 이거 실무에서 우리가 맨날 풀어보신 거죠. 그래서 지급한 보상금에 판매 당시까지의 당해사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령 48조가 되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진짜 안 외워지고. 진짜 령 이거 48 어떻게 붙여졌는데? 우리 이렇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48조 어떻게 외울까요? 자꾸 까먹어. 죽어도 안 외워지더라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을까봐요. 령 48조. 그리고 그 다음에 환매 금액에 대한 다툼은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환매 금액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앞에 환매권에 대한 내용을 쓸 때 법적 성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 민사소송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해 다툰다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매권은 민사소송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매금액 증액 청구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동시이행 항변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사업 수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증액된 환매 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써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10점짜리 문제로 나오면은 이 정도 쓰면 되겠지만 20점짜리로 나오면 환매권에 대한 일반론, 아까 요건이나 법적 성질 이런 거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변환의 위헌성, 이거는 진짜 구석진 논점인데요.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변환은 91조 6항이 합법적이냐,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환매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이걸 법률로 제한하는 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라 아까 그 과잉금지 원칙이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논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비례의 원칙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제가 비례의 원칙이라고 쓴 거는 제 서브노트에 이렇게 써있는데 내용은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이네. 어쨌든 같은 건가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보실까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쵸? 되게 적실상이랑 그 조금 뭔가 그쵸? 그거 같이 보는 입장. 응? 같다고 보는.
그렇죠. 근데 과잉금지 원칙은 딱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비례원칙 쓰고 그냥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 봤을 때는 비례 원칙도 이렇게 가로에서 과잉 문제 원칙을 그쵸.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쵸. 같다고 아, 그래요? 근데 비례금지 원칙은 적필성인데 얘는 네. 법익균형성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용어가 다르니까 목수 픽업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그게 과잉 금지 원칙이 이게 비례 원칙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잉 금지는 약간 이론상 개념이지 않을까 그렇게 뭐라고 외운다고요? 목수 픽업. 목수 피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피해 최소성, 최소성, 법익균형성. 법익균형. 나도 이걸로 해야지. 목수 픽업 했는지 목수 픽업. 네.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학설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요. 위헌설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 입장은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신속한 우리 시험님 말씀대로 목수 피법 B가 되겠네요. 결국에겠죠?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업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이게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알고 있는 비례 원칙 써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판례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당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판매권 요건 나올 때 쓰면 좋은 건데 실제 답안 쓸 때 이 판례를 쓸 정도의 공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쓰세요? 저는 이거 그래서 그 사업 포섭할 때 본 거 없어요. 오, 그래서 당해 거기서 사업 한 번도 해본 저도 쓸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해 사업이란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업을 말하고 폐지 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 3, 4번은 이제 이걸 직접 쓴다기보다는 뭔가 문제에서 사안의 그런 걸로 나올 거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토지에 설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시설물이 있어요. 너 여기다가 뭐 설치할 거라 네 땅 뺏을 거야 해서 뺏었는데 이걸 딴 데 이미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게 된 걸까요? 근데 판례는 필요 없게 되었다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물이 다른 곳에 설치되었거나 그 토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권이 안 된다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재밌는 판례예요. 이렇게 구릉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항공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깎았어요. 절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필요 없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 다시 여기다 건물 생기면 구름 깎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사업에 필요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권 발생을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이거는 판매권 행사와 관련한 논점이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권 행사 절차가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판매 행사 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판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판매 금액을 딱 그 금액에 맞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판매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쟁점이 된 건데 그 판매 대상 토지가 딱 만약 여러 토지가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이만큼만 필요 없어졌다. 그럼 이만큼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대략 내가 한 1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50%니까 50만 원만 일단 공탁하겠습니다라고 공탁을 했는데 그게 판매 요건을 충족한 거냐. 그래서 이게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매 대상의 토지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매 기간 경과 후에도 유효하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판매 대금을 지급 공탁하면 되는 거다라고 판례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판례를 다 외우진 못하겠어서 그냥 이런 판례가 있구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결론에서 된다 안 된다 정도 써야겠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 300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판례 조그만 거 하나 더 있어요. 건물. 건물 뭐요? 그 환매권의 대상을 토지로 한다는 사실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걸 근거로 든 이유가 건물은 그 환매권을 인정할 법적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비례의 원칙이랑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요? 몰랐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상한부 섭외 건물이 나오면은 이 판례는 이렇게 동시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 판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저희 스터디 문제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진짜요? 네, 스터디 문제에서 한 번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다른 사람 한 명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맞아, 토지 맞아. 소유자는 되지만 건물 소유자는 안 된다 기억나요. 할 때 저 거기다가 판매 대상물에 그 판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스터디 자료에 있어요? 아니요. 판례? 스터디 문제가 있고 그 판례는- 내용은 제가 쓴 거고. 판례는 카톡에 한번 써주세요. 아,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추가하겠습니다. 요 자리에. 딱 요만큼 남았어요. 저도 사소할 거긴 한데 여기 그 폐지 변경의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게 나왔잖아요. 여기 폐지 변경 고시로가 나더라도 그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그 토지 수용의 구체적인 경위, 목적 이런 구체적 사안을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마 뒤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지게 된 경우랑 네. 그거는 앞에 환매권 요건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는 항상 여기다가 넣어요. 행사 요건에 폐지 변경 필요 없어지게 된 경우 놓을 때 저는 디폴트로 써요. 필요 없어지게 그거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 없어지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반 사항을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항상 행사 요건에 저는 판례를 써주고 이거랑 이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상 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개 판례는 요건 쪽에 저는 써주기는 하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환매권은. 판매권 이 정도가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환매권에 대해서는 끝판왕이라고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부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다 찾아서 긁어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논점만 짚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91조 1항 10년 적용 부분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논평하라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 이게 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냐, 어떤 내용이냐, 이게 취득일부터 10년이 위헌이다라고 논점의 정리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성격과 심사 기준 적고 과잉금지 원칙 의의, 입법 목적 정당성, 목수 피법, 이거 침해라고 썼는데 어떡하죠? 목수 피법. 목수 침법 됐는데? 목수 침범. 네,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그래서 검토 이렇게 해서 아까 논점 정리한 거 그대로 답안에 옮겨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환매권 의의 취지 적어주고 법적 성질 써주고 행사 요건에서 당사자 및 목적물, 행사 요건, 그 다음에 행사 기간, 행사 절차, 사안의 해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공익사업 변환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 그래서 공익사업 변환 의의 취지 써주고 변환 요건, 사업시행자 요건은 이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고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익사업 변환 특례 취지를 고려할 국가적인 필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규정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 써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익사업은 사업인정 받아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판례는 뭐 이렇게 사업인정 받아야 한다고 판시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판례를 같이 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요건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써주고 사안의 경우에서 마지막으로 종전사업자는 국가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처분은 안 됐고
제 토지보상법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이 되나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포섭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 작년 스터디 문제고요. 재작년 스터디인가요? 작년 스터디인가요? 아무튼 올해 스터디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판매권의 대항력을 설명하고 판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래서 판매권의 대항력 91조 5항 써주고 91조 5항의 의미 써주고 요거는 이제 판매권 대항력에 대해서 대놓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래서 판매권 미통지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고 법 92조 써줬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설명 잠깐 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인 문장 볼게요. 그래서 92조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는 판매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판매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할지라도 판매권자의 관계에 있어서 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런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매권은 대항력이 있어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판매권이 상실되지 않는데 왜 얘는 판매권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 판례를 사사치 뒤져보고 이 판례가 나왔을 당시의 전후 사정과 그때 당시의 법조문을 싹그리 다 찾아왔거든요. 그때는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협의 취득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만 그 당시 법에서는 협의 취득은 대항력이 인정이 안 돼서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 판매권이 상실되는 그런 그 사실관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비를 했지만 여러분의 10초 만에 알게 됐습니다. 기억을 훨씬 잘하시고 기억을 잘하시고 우리는 바로 기억. 네, 그냥 잊어버려도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판례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 법체계, 문헌 내용을 고려하면 판매권 통지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판매권이 상실시킨 경우에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문장은 좀 이상한 비문으로 썼네. 맞습니다. 그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비문 쓸 때 많지 않아요? 저도 마지막 가면 갈수록 시간 부족할 때 특히 이론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전 심지어 그렇게 되죠. 쓰다가 정의를 안 쓰고 정의를 마지막 줄에 쓰고 정의 마지막 쓰고 앞에 정의한 다음에 뭐 몇 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판매권 행사 기간이 경과해서 판매권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미통지로 판매권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판매권 상실 당시 토지의 시가에서 판매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0이 몇 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안 써놨는데 하나 더 붙여야겠다. 그쵸? 어디요? 이거 아까 48조인가? 048 여기 있어요. 좀 전에 이해 안 된다고 모델이라고 했고 아까 그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 이런 48조 진짜 안 헤어져요. 그쵸? 048.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되면은 좀 예민하잖아요. 여기 나오니까 48. 아하!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48. 토지가 이렇게 변동. 짜증나. 이게. 짜증나. 죽을 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그렇게 외워가지고. 진짜. 22? 아니 18조? 48조. 48조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 농산물이잖아, 농산물. 농산물? 농업선시보상. 농업선시. 그게 41이 그 농작물이고 48이 그 농업선시보상에서. 저는 앞글자 따서 외워가지고. 4. 저는 그래요. 그 40도가 수목 수량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농작물 있다. 그거 너무 연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하나도 안 했어. 죄송해요. 아무튼 앞에다 이목, 묘목 뭐 있으니까 걔네들 뒤에 농작물 있다. 순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 저는 그냥 앞글자 따서 공공무미 사계 외목사구단 그 다음에 건해장군과 묘익스 동공강화 이렇게 봤어요. 그게 기억이 나세요? 저 진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거부터 외웠어요.
공공공인사계 외국사구자 묘일수 동공가 뭐 이렇게 다 외워놨더니 그거 안 까먹어요. 약간 태정태세 문장 사이에 그거처럼. 그래서 아침에 스터디할 때 아침에 이제 여기 스터디하러 나와가지고 쭉 써봐요. 22조부터 58조까지 쭉 써요. 그래서 못 외운 거 있는지 아침에 한 번씩 확인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앞글 짜다서 외우니까 토지보다 시기축은 안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오늘도 그거 수목 그거 쓰는데 묘일수 농목가만 썼어요. 몇 촌지? 전 37조 기준으로 뒤조르륵 외우고 막 41조 기준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3회 기출인데요. 이거는 그거네요. 환매 대금 증액. 그래서 선이행,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환매 대금 증액을 이유로 한 A도의 대응 수단에 대해 설명해라. 그래서 환매권 법적 성질 썼고요. 증액하는 절차. 그래서 환매 대금을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이나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령 48조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아니네요. 아까 내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048조는 현저히 변동된 경우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는 환매 금액 선정할 때 산정하는 방법 좀 달라요. 그건 048조가 아니야. 그거 몇 촌지 찾아봐야겠어요. 있나? 환매 금액 선정이요? 네, 환매 금액 산정? 그쵸.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거 제가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매 금액에 대한 다툼은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환매 대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형에 다툰다. 그래서 판례의 입장은 환매권의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환매권자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며 사업 수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 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것을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의 형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A도의 대응 수단은 환매권은 형성권으로 토지 소유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A도는 선이행 동시이행 한편으로 주장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 의해 법원에 환매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환매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지역적인 논점들까지 쭉 챙기신다면 환매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환매권은 그 요건 없어요. 법에.